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변순영입니다. 저는 이제 그 윤리학 전공이고요. 아마 오늘 다른 분들의 발표에 제 발표의 역할은 아마 그 반대의 추의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마침 그 미국 코넬 대학교 마사폴락 총장이 와가지고 대학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든 게, 계산기가 등장했을 때 계산기를 교육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많은 반대가 있었다. 계산기를 도입하면 학생들의 계산력이 다 사라질 거다. 그래서 이제 반대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기의 활용에 대한 교육과 우리 계산 능력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이제 그와 비슷한 궤적을 같이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편 물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계산기하고 이 인공지능이 동급일까? 이게 첫 번째 물음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에서의 그 교육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던지는 두 번째 물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 강의는 특강은 첫 번째 물음, 계산기와 인공지능은 그럼 같은가 다른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 다른 것, 다시 말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차이점, 그리고 그것이 교육에 적용될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 혹자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인공지능 교육 하지 말아야 될까? 저는 그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교육에 도입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보고 무엇에 물음을 던져봐야 할 것인가. 원래 철학이라는 게 해답은 안 주고 물음만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안티 AI주의자는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만남은 굉장히 짧은 역사인데, 그 짧은 역사 안에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알파고와 이제 이세돌의 만남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고, 이 충격은 항상 동시에 긍정적, 부정적 양쪽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때 벌써 당장 얘기가 된 게 사라질 직업이 뭐지? 인간을 오히려 더 노예로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때 1차 쇼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런 어떤 전망에 대한 어떤 장밋빛 환상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쇼크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챗 GPT의 쇼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쇼크이긴 한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챗 GPT의 쇼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험에 대한 자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의 AI 액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인지, 이 수준의 어떤 그 경향성이 생겨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봐야 될 건 진짜 인공지능의 개발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여기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도 그랬고, 아마존의 경우도 그렇고, 초반에는 이제 AI도 만들고, AI 윤리 대응팀도 만들고, AI 테크놀로지 이사도 신설하고 등등 해서 많은 대비 노력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 예전에 아이아 국가회장이 얘기했던 safety does not pay처럼 ethics does not pay, 그러면서 윤리 관련된 영역의 이 관련 부서들의 이런 많이 해체가 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알트만의 어떤 그 축출과 관련된 그 기사도 보셨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투자를 잘못했다는 것도 있고 뭐가 있지만, 언론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AI 개발 방향성에 대한 이견. 그러니까 어떻게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쪽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그 개발의 방향성을 제한하려고 하는 두 세력의 어떤 그 갈등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철학자니까 사실은 요새 보니까 이제 40대에 있는 니체, 쇼펜하우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철학가의 공통점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인데 그냥 허무주의가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한 허무주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니체가 현대 문명의 위기,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자연의 인간화에서 두고 있어요. 자연을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용하고 밟아버린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의 탈인간화, 또 인간을 자연화해야 된다는 게 니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맥락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 또 전 세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점점 인간 같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챗봇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다시 말해서 기계의 인간화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처럼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이 나왔어 뭐 이런 등등의 반면에 우리 인간은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임플란트하고 인공 관절 달고 인공 각막 달고 점점 인간은 기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는 인간화를 막 추구하는데 인간은 오히려 아마 점점 기계화되고 있는. 그래서 아마 10여 년 정도 지나면은 난 100% 휴먼이야, 나는 90% 휴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점점 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할 때도 100% 휴먼이 달리는 달리기와 뭐 예를 들어서 보조 다리 혹은 뭐 인간 능력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슈트를 착용하고 뛰는 사람과 달리기를 같은 레인상에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럼 공정성 문제도 생겨날 테고. 그래서 점점 이게 이 기계 인간화와 인간의 기계화라는 이 두 어떤 반대되는 현상들이 맞물려 있는 게 지금 현대의 시점인 것 같고 여기서 우리는 던져야 할 게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 위에 있는 작품이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경희대 나혜민 교수님이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수묵과 관련된 데이터 구축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작품들을 학습시켜서 그 인공지능에게 그림을 그리기 요청해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뭐 그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그 사람이 어떤 큐캐션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작품 만들었으면 그 사람 거겠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언뜻 생각하면은.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피카소의 그림을 학습시켰다. 그럼 거기서 나온 인공지능 작품들은 다 피카소의 것일까? 이런 물음도 생기죠. 그리고 이제 저같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매년 논문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사실 근데 저희같이 인문학자들은 논문들이 물론 다르긴 하지만 제 머리가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은 이상 이 논문에서 생각했던 머리와 다른 논문에 생각했던 머리가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자기 복제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논문을 학습시켜서 어떤 주제를 주고 논문을 쓰라고 해서 논문을 썼다. 그럼 이게 제 논문일까? 이 인공지능의 논문일까? 아니면 이 인공지능을 제1저자로 올려놔야 될까?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없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교육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교육이 관련되는 영역으로 넘어가긴 할 텐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시험 체계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을 위한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할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제대로 잘 학습했는지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수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 학습했어. 근데 이게 제대로 학습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럼 그 인공지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물론 이제 결론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교육 현장에 도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이 인공지능이 뭘로 학습했어? 학습 데이터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학습 데이터를 제대로 잘 학습했어 안 했어?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편향적이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성 흑인 사진을 보고 고릴라로 이렇게 해서 이 인공지능은 편향적이야. 아니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편향적인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가 편향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데이터를 편향적이지 않게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럼 편향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은 정말 객관적일까요? 인간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주관적인 편견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뭐 상상하는 신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지 돼지의 모습이거나 개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종족이 가지고 있는 편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편향성 제로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도 편향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이 데이터가 어디에 얼마만큼 편향적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이 GPT 경우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에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윤리학자인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스페인의 알타미라 벽화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던 인간의 손이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쇼츠를 제작하는 이제 비디오 버튼을 누르는 손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식을 생산해 왔어요. 그 지식 생산이라는 거는 그때 그 벽화에 그리던 것도 지식의 생산이고 지금 쇼츠를 만드는 것도 지식의 생산입니다. 물론 이제 지식의 생산에 민주화는 이루어졌죠. 예전에는 지식을 생산하는 계층이 딱 정해져 있고 국가로부터 공인되어져 있고 그것이 표현되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책을 못 냈죠. 아무나 교육과정에서 그 책을 들어보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누구라도 자기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 생산된 지식이 정말 좋은 거냐 나쁜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식의 판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리성이었어요. 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조회를 누르느냐. 이게 지식의 기준, 좋은 지식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의 기준이, 그러니까 지식의 기준이 진리성이 아니라 다수성에 의해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변화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GPT, 지금은 이제 아마 그런 오류는 조금 더 줄어들어서 생각하는데 GPT-3, 4 나왔을 때 이미지 만들어낼 때 제가 요구한 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교수의 사진을 보여줘. 그랬더니 4장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3장이 남자였고 한 장은 여자였습니다. 그 중에 3장 중에 한 장은 백인은 백인인데 약간 터번을 쓴 듯한 그런 인상.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차를 마시고 있는 교수의 사진 중에 4개니까 100% 중에 75%가 남자구나. 25%는 여자구나. 그리고 75% 대부분 다 그리고 50% 이상이 백인이구나. 데이터 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챗 GPT가 막 뭔가 유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앵무새, 통계적 앵무새의 논리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느냐를 대변해 줄 뿐이지 앵무새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앵무새가 만약 배고파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배고파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고파인지 앵무새가 그냥 학습한 배고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기술적 호기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경우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복잡한 정도의 어떤 인공지능을 필요로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포르쉐를 타고 그 많은 기름들을 소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 물음. 우리가 동네 맛집을 검색할 때 꼭 GPT한테 물어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물음도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동의 질의 저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노래를 못 불러요. 노래방 가면 참 창피합니다. 근데 노래 듣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그림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림을 못 그려요. 저는 루브르에 가서 3일 동안 루브르에서만 있었던 적도 있을 정도 그림을 좋아합니다. 근데 못 그립니다. 잘 못 그려요. 그런데 이제 GPT를 통해서 그림도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내가 슈퍼맨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어떤 단서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풍으로 작곡해줘, 뭐 고흐풍으로 그려줘로 요구하면 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생각되는 게 저는 오히려 노동의 질의 평준화 혹은 다시 전문 능력의 일반화 내지 대중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현상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이 responsible AI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responsible 첫 번째는 restricted AI입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한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LLM도 요즘은 그 정확성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SLLM으로 가는 이유가 정확성 때문만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인공지능은 그 사용 목적과 방법과 평가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는 윤리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AI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좀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초반기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지만 레드 AI하고 그린 AI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린 AI, 즉 서스테이너블 AI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우연히 보니까 RES에서 결국은 이제 리스판서블 AI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요새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저는 두 가지 사례가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그 스웨덴 사례입니다. 스웨덴 사례에서 굉장히 그 우리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기사에서 보면 유치부터 초등학교 단계까지 디지털 교육 완전 중지시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챗GPT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 미리 사전에 좀 교육이 되어 있었으면 그렇게 오픈 AI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수많은 데이터를 공짜로 퍼주지 않았어도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스스로 우리가 데이터 워커가 클라우드 워커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정보 수정 기능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 장치 이런 걸 약속받고 이제 그 GPT 접속 가능성을 이제 인정을 했던 사례. 그다음 스웨덴의 경우에 지금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 인공지능 그리고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을 놓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래서 저는 그걸 윤리적인 진공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이 좀 빨라지는데 좀 교육 분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웨덴 사례에 대한 얘기니까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다면 뭐 우리가 지금 자동차 시대인데 자동차가 위험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마차로 돌아가자. 이건 아니겠죠. 자동차 시대엔 자동차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육 분야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보다 훨씬 큰 건 사실입니다. 훨씬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가장 최근에 제가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 제 제목에 제 뇌리에 계속 남아 있는 그 제목이 뭐였냐면 A Time for Pause입니다. 이제 잠깐 좀 멈춰보자. 그 논문의 제목이 계속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지금 요새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사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AI 모델과 어플리케이션 학교 과정에 들어올 때 그대로 들어올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AI 프로그램들은 일단 투명해야 되고, 투명성, 그 다음에 효과적인 어떤 공적인 퍼블릭의 그 심사, 그리고 검사, 그리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문제는 이런 절차와 인증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년 전인가요? 하여튼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휴먼 티처가 있고 AI 티처가 있는데 누구한테 배우고 싶니? 그랬을 때 의외로 AI 티처를 배우겠다는 학생들의 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편애하지 않을 거다, 차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동 편향 혹은 기계 편향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토매틱화된 AI 시스템, 그러니까 오토매틱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편견이 없을 거야, 차별받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 편향과 기계 편향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교육 안에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다 하면 아이들이 잘 배울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향성을 스스로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어떤 영역에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 AI 애드에 관련된 것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기하고 또 정부나 이제 교육부에서는 뭔가 이제 그 AI 튜터를 같은 그러니까 AI 툴킷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학습이라는 게 디지털 프로그램이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저는 여기에다 포인트 제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의 내용 영역으로 제한되어야 되고 그가 어떤 영역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애드가 이제 굉장히 실제로 보면 이게 맞춤형 학습형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제한된 교육 영역이나 학습에 제한되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화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생성형 인공지능 이꼴 페이크.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린하고 플라멩고하고 보고 만들어지는 사진이나 뭐 소라가 만든 이미지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의 생성형 인공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 제 이름을 치면 제가 이제 소설가로 나오기도 해요. 소설가 변순영은 뭐 어떤 소설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건 가짜다 라는 게 기본 디폴트가 되어 있고 이걸 검증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건 그대로 사실처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편견과 차별 잠재적인 증폭 가능성이 높아지고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왜냐면 이제 우리 서정희 박사님 계시는 캐디저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대시보드가 이게 잘못하면 한국판 내지는 교육판 파놉티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제 그 최근에 LA에 도입된 인공지능 애드인데 여기는 뭐 일종의 이제 튜터보다는 어드바이저 개념으로 들어와서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이런 뭐 시험 결과를 알려주고 출석을 통제해주고 과제 알려주고 뭐 읽을 책 리스트를 제시해주고 이런 정도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고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튜터로 얘기할 때, AI 튜터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대나 교대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4년간의 어떤 교육 과정을 받고 시험을 걸치고 이런 인중 과정에 걸쳐서 우리는 교사라는 자격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AI에게 튜터라는 명칭을 붙일 때는 그에 준하는 어떤 절차와 인증과 기준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이 AI 튜터를 붙이셔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적인 물음으로 우선 정말 한번 물어봐야죠. 다시 한번. 철학자의 역할은 물음을 묻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AI가 정말 필연적일까? 정말 필요할까? 정말 내 말에 의해서 곡도 만들고 그림도 그려주고 내가 찾을 필요도 없이 알아서 다 정리해서 이게 정말 필요할까? 다시 한번.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정말 교실에서 필요할까? 그래서 실제로 아까 스웨덴의 경우 문해력이 떨어진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세대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그 자료를 읽을 때 책을 보지 않으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요즘은 좀 익숙해져서 PDF나 이런 모니터에서도 보는 게 좀 익숙해지는데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되는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화면이나 모니터 속에서는 잘 보는데 책은 오히려 못 보는 책을 읽어낼 수 있는 이 정신력이 좀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계산기를 써도 우리의 계산 능력은 있지만 활용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지나가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AI는 정말 AI가 정말 좋은가?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갔을 때 이제 AI의 이런 교육의 디지털
오토매티제이션, 자동화가 정말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의료 분야에서 로봇 닭하고 휴먼 닭이 있고 사람들의 경우에 오히려 로봇 닭에 의한 수술을 더 선호하는, 왜냐하면 인간 의사들의 실수의 어떤 그런 위험성 때문에 더 선호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수가가 보험 적용 안 돼서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휴먼 티처하고 이제 이게 티처봇, 로봇 티처, 우리 그럼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새 이제 디지털 권리 장전에서 보면은 그 디지털 서비스 대체 요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로봇 티처가 있으면 나 로봇 티처가 싫고 휴먼 티처로 가길래요 하면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야 될까 뭐 이런 이제 상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can robot replace teacher라고 했을 경우에 가능하죠.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로봇이 교사를 대체할까? 이것도 저는 maybe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 should robot replace teacher? 로봇이 교사를 대신 해야 할까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아직은 정서적으로는 absolutely no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왔을 때 분명한 거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이 같이 들어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어둠도 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두우니까 이 빛을 없애라가 아니라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ITS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교육 시장에 도입되는 그런 AI 튜터를 교육 학교 현장에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는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 AI 튜터를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AI 튜터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과 검증, 인준이 필요하다. 그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AI 튜터를 학교 교육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질문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 현장 또 수업 현장에 끌어들여와서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까지 모든 정권에서 만들어왔고 지금도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넘어서서 수업 과정 자체를 이렇게 자동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준비와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버됐나요, 시간이? 그렇다고 그러나요? 예,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